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투이 컨설팅의 임진철이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 그 투이 아카데미라는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좌는 아무래도 그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 만날 수 있는 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ICT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이제 ICT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제 ICT 기술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와 조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몇 시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먼저 소주제로서 2020년에 ICT를 관통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기술들의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좀 뽑아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타이틀로서 이제 캐즘을 넘어 성장이라고 적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뭐 좀 동영상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시작된 거는 실제적으로 좀 상당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10년, 20년 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꽤 됐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1956년 이제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메카시라든지 이제 민스키 이런 분들이 추측이 되어져 가지고서 약간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서 이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AI,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50년 후에 뭐 그때를 기념하면서 한 번 더 모였죠. 2006년에 모이셔가지고서 뭐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얘기를 나눴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3차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1차, 2차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붐은 1950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붐이 사그라들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붐이 또 80년대 들면서부터 또 불타오르다가 또 이제 90년도 중반이 넘어가면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캐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즉 랩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자체는 상당히 유용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좀 현실에 잘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서립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서 좀 관심이 많이 식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2010년도 이때쯤 해가지고서 다시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3차 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에 대한 키워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인데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미 개념들은 정립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세 가지는 유사하지만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하고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팅 지능을 일컫는 아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이제 컴퓨터. 그래서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
머신러닝이란 건 뭐냐면은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인공지능화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얘를 학습을 시켜야만 얘가 이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기계를 학습시킨다 해가지고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즉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딥러닝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는 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거의 동격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머신러닝 속에 포함되어지는 어떠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이제 딥러닝보다 좀 더 효과적인 머신러닝의 방법이 나오게 되면은 뭐 다른 어떠한 이제 약간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볼 때에 먼저 약간 사용자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관점에서. 자, 사용자가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 활용한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뭘까요, 이게 지금? 자, 사용자는 뭐 그것이 딥러닝인지 뭐 그것이 뭐 컴퓨터가 학습이 됐는지 이런 걸 갖다 따지는 게 아니죠. 사용자는 그냥 학습이 잘 되어진 컴퓨팅 장치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서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뭐냐면은 컴퓨터에게 어떠한 이미지라든지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맞히는 어떠한 이제 장치인 거예요. 뭐 비슷한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제 톨게이트 같은 거 지나갈 때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어떠한 것도 비슷한 어떤 맥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떠한 물체의 모습을 갖다가 인식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볼 때에 그 장치를 좀 뜯어보게 되게 되면은 먼저 하드웨어적인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서 뭔가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갖다 인식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독을 한 뒤에 그 정보를 갖다가 뭐 어디로 전송을 하다든지, 또 전송하지 않고서 뭔가 A라는 이미지면은 이렇게 처리하고 B라는 이미지면 저렇게 처리해라 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뭔가가 응용의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기존의 인식 알고리즘은 상당히 성능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소위 말하는 딥러닝 같은 걸,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켜 가지고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처럼 뭔가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 전체 딥러닝을 포함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과 그 컴퓨터 장치라든지 카메라든지 하나의 통틀어진 뭔가의 장치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 찬찬히 뜯어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식된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응용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인공지능의 응용 기술 영역이 되겠죠.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의 어떤 고유한 기반 기술적인 영역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본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기술 동향은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기술, 아주 인공지능 자체 기술인 거죠. 이제 딥러닝과 같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응용 기술,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똑똑해진 애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똑똑해진 애들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 응용 기술 관점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 뭐 이것을 갖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오토나머스 띵스라고 해가지고 응용 기술인 거죠. 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이 인공지능의 기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진 어떠한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되어진 이제 하드웨어 칩이라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칩인데, 이 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은 CPU가 아니다, GPU다라는 건 이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GPU 중에 하나가 이제 튜링이라는 건데, 이제 18년도 8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요거는 말 그대로 GPU 계열입니다. GPU 계열 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2018년도 5월달에 이제 3세대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TPU죠, TPU.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가지고서 이제 AI에 특화된 칩인 거예요. 이거는 칩을 발표를 했고, 요거는 ASIC 계열인 거죠. ASIC 계열, 즉 지금 주문형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이라는 건데, 이건 FPGA 계열의 칩이에요. 자일링스에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SK 누구에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고, FPGA라는 거는 ASIC을 만들기 전 단계의 어떠한 이제 칩이라고 볼 수 있어요. ASIC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자체로서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변경이 어렵거든요.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FPGA라는 거는 ASIC을 만들기 전에 어떤 시제품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로 설계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에 좀 어울려요. 왜냐하면은 현재 인공지능의 로직이 무엇이 최적인지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밝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는 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만들려고 애쓴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모바일에 관련되어진 이제 인공지능 칩, 최저가된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에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CPU 사업은 접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칩에 좀 우리가 포커스 맞추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기술이 발전되어지게 되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아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AI 칩에 되어진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AI 칩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도의 세션으로서 한번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대단히 한 2, 3분 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약간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약간 개요적으로 인공지능 AI 플랫폼 기술에서 AI 칩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술 중에서 중요한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인데,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제 파이토치 같은 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케라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패스트 AI라는 거 있는데, 사실 이건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가 거의 페어거든요. 거의 페어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근데 파이토치의 어떠한 고수준의 어떠한 이제 랭귀지로서 나온 게 패스트 AI입니다. AI인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랭귀지가 이제 그 케라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서 파이토치에 이제 래퍼로서 나온 게 이제 고수준의 이제 하이 레벨의 어떠한 랭귀지로 나온 게 패스트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떠한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케라스 이 세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 뭐라고 한다면은 뭐 대답을 드리기 전에 뭐 이 통계를 갖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I XI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논문 수집 웹사이트예요. 전 세계에 이제 논문들이 다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 수집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텐서플로우가 월등히 많죠. 이제 텐서플로우에 관련된 논문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아티클들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이 파이토치,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 이렇게 이제 순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itHub의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스타스라든지 폭스라든지 와처스, 그 다음에 컨트리뷰터스 이런 거 다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갖다 좀 살펴봐도 텐서플로우 1.0은 파이토치에 비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좀 코딩도 복잡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텐서플로우 2.0이 이제 발표되면서 최근에 발표됐죠. 발표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좀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파이토치의 어떠한 개념들을 많이 좀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어떠한 그 얘기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itHub의 활동으로 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논문 수집 웹사이트의 사례를 보든지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가 그래도 많이 좀 활용되어지고 있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한테 뭐 누군가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AI를 다뤄보고 싶고 한번 그냥 가볍게 해보고 싶다 하게 된다면은 그냥 케라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쉬워요, 이게. 코딩의 양도 작고 그러지 않고 정말 전문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걸 하셔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AI 플랫폼에서는 이제 기술 서비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빌트인 되어진 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API 형태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챗봇이죠, 챗봇. 챗봇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도 이미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좀 하고 있거든요. 다이얼로그 플러그 같은 건데, 요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뭔가 챗봇을 만들게 됐건 뭔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좀 작업의 양이 많았습니다. 뭔가 이제 말 그대로 학습도 다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저것 손봐야 될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구글이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됐건 이런 데서 서비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서 이미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은 좀 내려놓고서 기술에 대한 고민을 좀 내려놓고서 활용에 대한 고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좀 많이 만들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좀 살펴보는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 ML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AI를 가지고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은 먼저
먼저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어낸 재밌는 서비스가 이제 오토ML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그 학습 모델, 이제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말 그대로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는 있죠. 데이터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글 오토ML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서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따르면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토ML에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초기에 제안을 하고, 오토ML에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거죠. 학습하고 평가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면서 가장 최적의 머신러닝 모델을 뽑아내 가지고서 이것이 당신에게 최적인 머신러닝 모델입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의하면은 이 반복이 한 2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번 정도 계속 학습하고 평가하고 학습하고 평가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머신러닝 모델을 뽑아내 가지고서 제안을 해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이 과연 유용할까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그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하는 경연대회 같은 사이트인데,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나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말 그대로 경연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캐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라고 예를 들게요. 서울에서 미국까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경로를 잡아야만이 가장 연료가 적게 들면서 가장 단시간에 갈 수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띄우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모델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습도가 이렇고 공기의 바람이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의 모양이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로를 가져야 되고, 또 저런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로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뭔가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만든 것처럼 오토ML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오토ML을 가지고서 한번 이 경연에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구글이 발표를 했죠. 물론 구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사례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편향적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토ML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 또한 구글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구글을 들었지만은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AWS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BM에서도 또 이러한 이미 어떠한 인베디드 되어진 API 형태를 제공하는 많은 종류의 그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 학습을 시키고 뭔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다시 시행착오 겪고 이럴 필요 없이 이미 이런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API 형태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좀 더 로우 레벨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종합해 볼 때, 이제 2020년에 인공지능 어떠한 기반 기술의 성격은 이렇게 네 가지로서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약과 발전, 용이와 대형하다. 쉽게 말해서 이미 좀 도입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미 성장 단계로 돌아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즉 캐즘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1차, 2차 단계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50년대와 80년대 이루어졌던 그 단계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상당히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서 계속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스타트업은 좀 지나가고 이미 대형화된 서비스로, 대형화된 업체들로서 소위 말하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IT 공룡들이 이미 그 서비스들을 좀 장악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2020년에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을 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 15분 정도, 맥시멈으로 20분을 좀 안 넘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네요. 오버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가급적 20분을 좀 안 넘으려고 좀 애를 많이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한편의 동영상을 보실 때도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어떤 테마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별도 세션으로서 한번 좀 다뤄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